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는 날이죠. 제가 책을 한 2권을 썼는데 첫 번째 쓴 책이 누가 진짜 범인인가라는 책입니다. 도서출판 LP에서 나온 책인데 처음에 그 책이 한 4년 됐죠? 썼을 때는 그렇게 꾸준히 팔릴지 몰랐어요. 근데 4번째 찍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름 저도 좀 노력을 했었고 출판사분들은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인 책이라서 뭐 그런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많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그 2번째 그러니까 누가 진짜 범인인가 2번째 책을 좀 써보려고 이제 준비도 했고 원고도 좀 있지만 조금 제가 이명이 때문에 늦춰진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교과서 수준으로 좀 내용이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프로파일링이 도입된 지 제 기준으로는 한 15년 이렇게 되지만 물론 2000대 초반에 도입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사실은 크게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건 당사자들도 너무 잘 알 거예요. 제가 경찰청 범죄분석 1기 들어와서 2기들하고 같이 일하고 이럴 때 실제로 변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책도 별로 없었어요. 뒤에 보시는 저런 이것이 그 20년, 30년 전의 책들인데 실제로 경험이 좀 쌓이면서 2010년대쯤에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랬지만 아직도 면담을 어떻게 하는지라든가 크라임 리커너스트럭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프로파일러와 크라임 어널리시스라는 것도 구분도 하기 어려운 상태. 소위 자칭 전문가들은 많이 있고 자기가 프로파일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웃기는 거는 그런 거죠. 교과서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읽을만. 대부분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뭡니까? 영어로 된 원서 정도죠. 그러니까 범죄 심리 책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 무지한 생각입니다. 왜? 범죄 심리와 프로파일링은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즉 프로파일링 교과서가 따로 있어요. 터비 교수란 사람, 브렌 터비 교수란 사람을 중심으로 또 수사 심리학에서 있었던 영국에 그걸 연구한 사람들. 벌써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20, 30년 정도 전에 이미 축적돼 갖고 CCM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자칭 15년, 20년 됐는데도 교과서 하나 없으면서 무슨 프로파일러라고 자칭하는지 참 안타깝죠. 저같이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 책을 구상할 정도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도 모자르지만 교과서 수준 정도를 한번 써보려고. 근데 이제 이명 때문에 좀 늦춰졌고요. 좀 내년 정도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초 정도에 좀.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누가 진짜 범인인가 책 읽어주신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사실 이춘재와 8차 사건의 윤 씨 같은 경우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윤 씨를 최면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 입장이 주장하는 바를 경찰이 지금 경기남부청이 어떻게 보면 안 받아들일 수도 없죠. 일종의 박준영 변호사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보자.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중간에 이 윤 씨가 수영 생활도 오래 했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머릿속에 이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지금 와서는 사실 의미를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박진영 변호사가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최면은 더더욱 이 윤 씨 같은 경우는 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윤 씨가 아니면은 윤 씨의 유무죄, 그 이춘재 유무죄 이걸 따지는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법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처벌이 됐고 수용 생활을 수십 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이 정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윤 씨 자체를 최면을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그 뜻입니다. 즉, 윤 씨의 무죄는 이춘재가 진범인 여부와 그리고 당시에 윤 씨 사건의 증거물들을 재해석, 특히 이제 국과수에서 티타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술 기록 자체의 재구성,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당시에 수사 경찰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즉 강압적인 수사를 했는가, 아니면은 그때 무엇인가 사건 기록을 자기 의도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박준영 변호사는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여론전 하는 게 제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저 박준영 변호사는 어쨌든 그건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계속 걸리는 게 그런 거죠. 박준영 변호사가 계속 주장하고 걸리는 것은 바디 포징이랑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춘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어제 그저께 에피소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당시의 수사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진술을 받았고 당시 수사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혹시라도 조작하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춘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되지 않고는 박준영 변호사의 희망대로 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건 또 제 생각이고, 당시 이게 많은 사람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박준영 변호사는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경찰 입장에서도 박준영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제가 이 일종의 얘기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볼 필요 없이 이춘재도 사실은 지가 했다고 하고, 그렇지만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쭉 하고 실제의 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면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잘 갖춰진 연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윤 씨가 범인이라는 의미라든가 뭐 범인이 아니라는 의미, 이런 의미들은 아닙니다. 저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이 8차 사건, 화성산 사건 전체가 저의 대상이고, 박준영 변호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8차 사건과 윤 씨만이 자기 의뢰인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입장은 실제로는 과거의 경찰들을 최소한으로 드러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래도 화성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경찰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 법원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더 면밀하게 뭐 싹 드러내는, 저는 그걸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판단을 어쨌든 속았다, 이순재한테 속았다, 아니야, 그
당시에 미력한 물적 증거라든가 아니면 이 수사진들한테 속았다. 판사들도. 검사도 자기는 뭐 아무런 책임 없다. 그래서 일부 당시 수사했던 일부만 희생시키고 정리되는 걸로 검찰이나 법원이나 지금의 수사 당국이나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박정 변호사와 윤 씨도 뭐 자기만 무죄면 된다면 뭐. 그리고 또 이춘재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일이 지금 이춘재를 조사하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춘재 입장에서도 자기가 자백을 하고 뭐 딱히 뭐 수용생활에서의 도움이라든가 뭐 딱히 뭐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자백해주고 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프로파일러인 저의 입장은 사실은 8대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춘재가 진짜 했을 또는 하지 않았을 전체 당시 8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그 많은 살인사건,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진범 여부를 따지는 게 저의 주 목적이, 저의 관심사고. 그럼 이춘재가 안 했으면 다른 누군가 있는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잡는 거. 그 사람 혹은 그런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저의 관심사고. 본인이 30건의 강간 사건을 했는데 지금 진술하지 않는 것을 왜 그랬는가를 밝히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저의 관심사인 거죠. 그런데 지금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은 8차 사건과 관련돼서 왜 윤 씨를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씌워갖고 그걸 못 밝혀내고 막 검찰, 판사, 검사, 뭐 당시 수사진들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사실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말 자체가 제 말이 불편하실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춘재가 안 했다는 거 했다는 거야. 윤 씨가 했다. 저는 그렇게 그 부분으로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입장은 다르죠. 윤 씨만 무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뢰인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계속 불만인 부분은 겁니다. 지금의 사건이 8차 사건에만 국한돼서 언론에 조명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춘재 전체 범행이 핵심이죠. 그죠? 이춘재 전체 범행, 화성 연쇄살인, 그 외에 그 공간과 시간에 벌어졌던 사건의 진부 여부, 진실 여부를 찾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게 핵심이고, 그 중에 일부가 8차 사건으로 수용사했던 윤 씨의 사건을 어떻게 경찰이 수사했는가, 그 자체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사건의 큰 것은 언론에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불만을 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저의 말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뭐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자유고 뭐 저 존중합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박진 변호사가 이런 일련의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전에도 뭐 박신혜 사건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기 삼내 그 슈퍼 사건도 그렇고 그러면서 성과를 많이 냈어요. 저는 그 박진 변호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분명히 이 수사 기록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범인몰이 흔적, 윤 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흔적, 수사 기록도, 그리고 또 말하자면 당시 경찰들이
이건 이제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여러 범인몰이도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고, 당시 현장도 조작을 했다. 왜곡을 했다. 정확히 왜곡을 했다.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대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 거의 확신합니다. 그거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것도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춘재 말고 다 제3의 범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 씨는 지금 기록상으로 봐도, 그리고 전체적인 상을 봐도 윤 씨는 범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윤 씨를 범인으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냐고 하는 거는, 그는 화성 연쇄살인 전체의 사건을 보고자 하는 저희 입장과 그거는 별개의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또 연결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화성 사건의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이 경찰이 뻘짓들 때문에 혹시나 못 잡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 안 잡은 거 아니야? 설마 안 잡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깊게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윤정 앵커가 이걸 이 엄혹한 이 박근혜 정권 시기, 그러니까 아무 이제 비판 언론이 없었을 때 TBS와 CBS가 이런 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건 추적에서는 그 탐정 손수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탐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진실 탐사 프로그램이 가야 될 바를 제가 이건 이전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노컷 뉴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CBS 김현정 뉴스쇼에 오늘 한 부산 다방 종업원 사건,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몇 번 했죠. 태양다방 사건이라고 하죠. 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김현정 뉴스쇼와 탐정 손수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사건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다방의 20대 초반의 종업원 여성분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태안이법이 생기면서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어요. 근데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앞에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상급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돼갖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언급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탐정 손수호의 김현정 앵커와 손수호 변호사가 바라본 입장이 많이 달라요. 사실 김현정 앵커와 손수호 변호사는 이런 입장이죠. 경찰들이 열심히 해서 범인을 잡았고, 그런데 증거가 미진하고 여러 객관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사람이 범인인데 대법원에서는 대단히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고 엄격한 증명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 거고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주장은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왜?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은 충분히 다른 범인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왜? 그리고 사실 많이 부실하게 아니면 좀 수사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대법원의 얘기고 저도 그게 동감하다는 거예요. 즉
동거녀의 진술을 확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능성에 대한 걸 왜 배제하고, 물론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손소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뒤에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경찰한테는 이 사람이, 이 용의자가,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받은 용의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가 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형사들한테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그게 이제 약간 녹음이 돼 갖고 탐사 프로에서 방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진범에 대한 또 당시 그 양씨예요, 양씨. 무죄를 받은 경찰한테 양씨가 뭐 자백할 땐 형량이라도 좀 줄여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양씨가 분명히 범인인데 증거가 부족해서 범인을 못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와 손소 변호사는 그런 적이죠. 근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소 변호사나 김현정 앵커가 한 얘기를 기반으로 얘기해 보면은, 자, 거꾸로부터 하죠. 그 무죄를 받은 양 씨가 체포 당시에 경찰한테 자백할 테니까 형량을 좀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대충 그런 얘기로.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니 범인이 아니면 왜 이런 얘기를 해? 진범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라고 손소 변호사랑 김정인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만의 맞습니다.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세요. 8차 사건의 화성 8천의 윤모 씨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허위 자백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 무죄를 완전히 밝히기가 어렵다. 나는 안 했지만 그러면 자선이 뭐냐? 그러면 경찰한테 그래 내가 자백을 할 테니까 형량 줄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뉘앙스를 경찰은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손소 변호사 김현경 앵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실제로 양 씨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경찰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범인이 이게 진범이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요청한 거고 경찰은 거부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범이 아니더라도 플리바게닝을 요청하는 거는 무수하게 사례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자기가 이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실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좀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소 변호사는 굉장히 샤프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형사사건의 범인이라든가 용의자, 뭐 피의자, 아니 피고 이런 사람들을 다뤄보고 경험해보고 사건을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 범죄 심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고요. 그러시면 사실은 김현정 앵커와 손소 변호사는 상당히 뛰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많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사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석에서 경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사석에서 분명히 뭐 자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형사들한테 뭐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자기가 했다고. 근데 여러 조사를 받다 보면은 그래서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막 그 사건 자체가 마치 자기의 머릿속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자백하고 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죄받은 양 씨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저는 아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 형사들도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석에서 그냥 편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 밥 먹을 때나 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이 사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100명 중에 10명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오랜 경험을 갖지 못한 젊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 사석에서 왜 형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3, 4, 5 프로그램을 보니까 녹취한 것도 보이는데 진짜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들어봤는데 저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범인이니까 하겠지? 아닙니다. 범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여러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형사들은 그러면서 심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 봐, 저 새끼 저 범인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범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석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범인은 자백하지 않는다. 허위 자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면 자기가 진범용이면 절대 허위 자백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허위 자백의 심리학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형사들의 심증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빼박인 거고 형사들한테는. 근데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그 동거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자체에도 모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양씨라는 사람이 범인이면 이 돌아가신 이 여성분이 40차례 이상을 많이 찔렀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문. 왜?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여기 손소면허가 직접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방에서 이 양씨가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그 피해자가 퇴근할 때 드라이브 한번 하자 하고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을 한 거고, 피곤했던 그 피해자가 잠들자 마치 귀신에 씌운 것처럼 범행을 저질렀고 마구마구 찔러서 결국 살해했다. 근데 그럼 언제 고문을 하죠? 그리고 마구마구 살해했다, 귀신에 씌운 것처럼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밀번호는 언제 알아내냐 이 말이. 이 자체가 모순이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죽인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니죠. 새벽에 죽였으니까 이제 오전에 그거를 적금 통장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근데 인출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2번 틀려갖고 3번째 맞췄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고문을 해갖고 비밀번호 안 냈다면 왜 틀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비밀번호 안 했으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도 사망 시간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물적 증거, 부검에 의한 물적 증거 자체로 봐서도 양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손소 변호사나 김윤주 변호사 그 얘기를 하면 이건 아니죠. 이건 적절하지가 않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차에 무슨 붉은 얼룩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그거는 제 차에도 붉은 얼룩 많아요. 이 토마토 주스 먹다 엎어지고 닦거나 안 닦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죠.
왜 붉은 얼룩이 있어갖고 갑자기 차를 팔아? 내 사람이 차를 팔고 뭔가를 시트를 바꾸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뭔가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해버리고 누구의 심증? 형사의 심증, 경찰의 심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현정 앵커 손소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다 형사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사들의 시각을 일단 엎어놓고 배제하면서 사건을 봐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형사들이랑 많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특히 이 권력기관을 비판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죠. 여태까지는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너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자체가 좀 더럽게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능력 있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김현정 앵커나 손수호 변호사 같은 분들은 적어도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형사들의 시각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거기서 협다도 그렇고 김현정 뉴스쇼도 그렇고 여러 탐사 보도 프로를 많이 비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수사기관의 형사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독자적인 시각을 키워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대법원 지금 이런 이 얘기가 대법원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시켰던 그 대법원의 판사들의 판결에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왜 양씨가 아니라 이씨, 즉 돌아가신 분이 당일날 만났을 것 같은, 양씨가 아니라 이씨, 양씨는 우연히 만났다고 그러는 거죠. 이씨가 있고 그때 어느 대학 근처로 피해자가 만날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왜 그걸 수사를 안 했느냐? 용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대법원 판결문에 있거든요. 핵심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봐야죠. 왜? 대법원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거기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 형사 사건을 많이 오랜 경험을 가진 훌륭하신 판사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증거 부족이라고 했겠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태양대왕 사건은 대법원 판사들이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형사들이 특정한 예단을 갖고 그것 때문에 사건을 그르친 거예요. 물론 15년 동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태안이법 이후에 그 동거녀의 진술 이런 걸 할 때 좀 더 명확히 신중하게 썼다고 하면은 다른 가능성도 보고 있어. 그건 대법원 판사들의 말이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특히 김현정 뉴스쇼 같이 훌륭한 이런 의미 있는 김현정 앵커라든가 손소 변호사의 이 프로그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제가 좀 고언을 좀 들으시는데, 두 분이 들으시는데 좀 고깝겠지만, 아니면 뭐가 좀 기분이 상하시겠지만은 사건 전문가로서, 제가 사건 전문가로서, 형사사건 전문가로서 조금 더 그냥 충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벗어나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벗어나라. 수사기관은 그들도 하나의 주체라는 거. 하나의 주체. 그걸 벗어나야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